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그래도 우리 한국 경제가 회복되는 거 아닌가? 또 수출도 좀 회복되는 거 아닌가? 또 반도체 경기가 좀 회복된다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 경기 자체가 회복되는 거 아닌가? 이런 뉴스도 나오고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 강조 많이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경기가 바닥짓고 회복되는 것인가? 특히 수출이 회복되는 거 맞는가? 하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갖고 계세요. 제가 명확하게 여러분들께서 그 수출이나 경기가 혹은 반도체가 실제 회복되는 경로하에 있는 것인지 명확하게 말씀 지금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감기가 걸렸었고 아직 코가 낫지 않아서 코맹맹이 소리가 좀 나오고 오늘 좀 목을 많이 써서 목도 좀 갈라져 있고 또 마이크를 오늘 준비를 못해서 그냥 이 랩탑에 있는 그 기본 사양의 마이크를 쓰고 있어서 소리가 좀 안 좋을 수 있겠지만 양해 좀 구하고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면서 지금부터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출 회복 신호 맞나? 근데 무역 수지를 보면 22년 3월 달부터 시작해서 연속 15개월 무역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 15개월 무역 적자는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그 이상을 기록했고 그 이후로는 15개월 연속 무역 적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설명해 드리면 22년 2월에 반짝 찔끔 무역 흑자였고 1월 달에도 무역 적자였으니까 사실상 거의 17개월 연속 무역 적자에 해당된다. 뭐 이렇게도 표현해 볼 수 있겠어요. 근데 무역 적자의 규모가 23년 1월에 절대적으로 컸었고 그 이후에 무역 적자 규모가 다소 규모가 줄어드는 적자의 규모가 줄어들다가 의미 있게 줄어들죠. 그러다가 23년 7월부로 플러스로 반전되고 플러스의 무역 적자 행보가 24년 1월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볼까요? 그래도 무역 적자보다는 흑자가 좋은 거죠. 어쨌든 수출하는 것이 수입하는 수입 규모보다 크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순수출이라는 면에서 플러스 기여가 있으니까 우리 한국 경제를 놓고 봤을 때 좋은 거 맞습니다. 이 부분은 네 맞아요. 수출 회복의 신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무역 적자 규모가 또 다시 거의 1억 달러 정도로 최소 수준으로 다시 줄었고 2, 3, 4월 달 연속으로 과연 무역 흑자 기조가 계속 유지될지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수출 회복됐다, 대외 거래가 회복됐다라고 안심하기에는 좀 이르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수출 회복 신호 맞나라는 것을 판단할 때 뭐 정부에서도 좀 대대적으로 기사에서도 신문 기사에서도 대대적으로 나왔던 것이 24년 1월 수출이 18%나 증가했다. 근데 이 부분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잠깐 말씀드릴게요. 2024년에 발표되는 모든 지표는 다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이기 때문에 24년 GDP도 23년 GDP 대비 얼마나 증가했나를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23년 GDP가 그렇게 수축됐었기 때문에 그거보다 조금만 늘어도 이 숫자적으로는 굉장히 늘어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역시 GDP뿐만 아니라 일개 기업의 매출액 증가율도 전년 동분기보다 매출액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23년 매출액, 영업이익 이런 실적 자체가 매우 안 좋았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의 경제 지표가 전년 동월 대비 얼마나 증가했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23년이라는 기준 연도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24년에 나타날 모든 지표들은
굉장히 좋아 보일 수 있다. 이 부분 강조할게요. 역시 수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수출 증감률을 가지고 본다면 보시는 것처럼 수출 증감률로 보는 거 말고 수출액으로 볼게요. 보시면 24년 1월 수출액이 547억 달러예요. 그쵸? 근데 이것은 어디랑 비교한 거예요? 23년 1월과 비교한 거예요. 463억 달러와 비교한 거예요. 근데 평년의 수출액은 어느 정도예요? 22년 1월 보세요. 550억 달러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게 평년 정도라고 한다면 이때 급격히 감소해서 23년 1월보다 급격히 늘어서 18% 증가한 거라고 해석할 수 있겠는데, 이 수출액을 절대적으로 보면 이 평균, 그러니까 22년 수준의 평균치보다도 밑돌고 그렇게 높은 수준의 수출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수출액 증감률이 18%로 돌아섰다 라고만 하면 한국 수출이 엄청나게 늘어난 것 같은데 절대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절대 수출이 엄청나게 늘어난 게 아닙니다. 비교 연도보다 늘어난 거죠. 이게 기저효과라고 하는 거죠. 기저효과. 그러니까 2024년 경제의 모든 경제 지표는 기저효과가 반영되면서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닌데 좋은 것처럼 보일 가능성이 높다. 벌써 수출 증감률로 볼 수 있다. 그러면 기사에는 18%나 증가했다. 이렇게 하면 됩니까? 그렇게 기사 쓰면 안 되죠. 23년 1월 수출 증감률이 보신 것처럼 마이너스 16%였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6%로 감소했을 때 이때의 수출액과 비교해서 18% 증가한 걸 가지고 수출이 뭐 엄청나게 증가했다. 그러니까 수출 회복의 신호다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겠다. 이 숫자만 가지고는 그렇게 저는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수출 회복이 정말 됐나? 무역 흑자로 돌아선 건 좋은데 흑자 규모가 굉장히 작아지니까 안심하긴 이르다. 수출 증가율이 강한 플러스를 보였는데 뭐 그거마저 플러스를 보인 게 그나마 다행이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수출이 정말 말 그대로 회복됐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너무 과한 해석이 있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국 경제에 제가 이런 이야기는 아마 처음 해드리는 것 같은데 수출 구조가 어떻게 생겼나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어서 수출 경기 이런 게 회복됐나 또 반도체 이런 얘기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절대적인 수출액을 차지하고 있는 그 품목이 뭡니까? 반도체예요. 그렇죠? 이거 중요합니다. 반도체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15%나 차지합니다. 자동차가 2위인데요. 자동차가 11%밖에 안 돼요. 물론 23년 기준이니까 23년 반도체 수출이 완전히 줄었어요. 완전히 좋지 못했어요. 실적이. 줄어서 15%지 한때는 거의 20%에 가깝다. 그래서 23년이 좀 이상한 거니까 한국 경제에서 반도체 산업은 대략 한 20% 가까이를 차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다. 수출 구조를 이해할 때. 그러나 23년은 어쨌든 15.6%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반 기계, 석유 제품, 석유화학, 철강 제품, 자동차 부품. 근데 자동차 산업이라고 하면 자동차 부품 이것까지 합치고 또 여기 쭉 가보면 여러분 관심 있어 하시는 2차 전지도 주로 자동차 부품에 해당되죠. 그죠? 2차 전지 중에 일부는 자동차 부품이 아닌 것도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 드론에 활용되는 2차 전지도 있지만 근데 절대적인 비중이 자동차, 차량용 2차 전지니까 이것도 자동차 부품이라고 생각해 보면 11.2, 3.6 더하면 14.8 거기다 1.6% 더하면 대략 15, 16.4% 거의 16, 17%가 또 자동차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겠다. 그 밖에도 선박, 디스플레이, 무선통신기기 이게 휴대폰입니다. 바이오 헬스, 섬유, 가전제품, 컴퓨터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15대 주력 수출 품목입니다.
근데 이 컴퓨터도 1.2%밖에 안 되지만 이 수출 품목을 쭉 나열하면 200여 가지 돼요. 그 중에 이 15대 주력 수출 품목을 쭉 나열했을 때 이게 15번째 안에 들어가는 품목들이 컴퓨터가 1% 정도 되니까 이 1%라는 숫자는 작은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죠? 그 나머지 품목들은 정말 0.01% 이렇게 되겠죠. 어쨌든 이 15대 주력 수출 품목에 이게 우리나라가 무얼 수출하나 수출 구조를 보여주는 특징이 있어요. 경제 공부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죠? 경제라는 바다에 빠져보는 겁니다. 그 다음 주요국별 수출 구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무슨 품목을 수출하나를 아까 수출 구조를 봤다면 지금부터는 우리나라가 어디에 수출을 하나를 좀 규명하려고 해요. 중국이 18.3%로 절대적입니다. 물론 한때는 우리나라 수출의 26%가량이 중국으로 간 적이 있어요. 그래도 대략 한 23, 4% 정도 된다. 평균. 이게 평균적인 거예요. 근데 워낙 23년 중국이 그 대봉쇄 조치와 그 리오프닝을 했지만 리오프닝이 제대로 안 됐죠. 차질이 많았죠. 그런 것들 또 경기도 굉장히 안 좋았고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상대적으로 18.3%는 평소보다 줄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그래도 한 23, 4% 된다. 이게 우리나라의 수출 구조이고요. 1번 수출 대상국이 중국, 2번 수출 대상국이 미국. 근데 미중 간의 싸움은 어때요? 우리나라의 수출이 지장이 많이 생기겠죠. 그죠? 중국에 많이 수출하고 미국에 많이 수출하는데 그들 국가끼리 싸우면 그냥 한번 생각해봐도 우리나라 수출에 좀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3위 수출 대상국이 바로 베트남입니다.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일본이 4위로 밀려났어요. 물론 홍콩이 이 앞에 있었는데 4위 수출 대상국이었는데 홍콩 경제, 대만 경제가 많이 어려워졌죠. 그래서 일본이 좀 올라갔고요. 어쨌든 이런 국가들이 싱가포르까지가 주요 수출 대상국이고요. 인도가 매우 유망하다고 했는데 우리나라의 수출 대상국 인도가 고작 2.6%밖에 안 됩니다. 저는 인도 수출을 대략 베트남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고성장하는 나라니까. 그죠? 6, 7%대의 성장률을 보이는 그런 나라니까 결국 인도에 수출을 할 때 또 수출 시장을 많이 장악했을 때 향후에 우리나라의 수출 규모 벌크가 커지겠죠. 제가 얼마 전에 이광수 대표님하고 그 경lin단과 토론합시다 제 채널에서 토론을 벌이다가 재밌는 표현을 했는데 좋은 예를 들어서 좋은 무언가를 갖고자 한다면 남자도 여러분 우리 여학생이라고 생각해 보신다면 훌륭한 남자를 만나고 싶다라고 한다면 언제 만나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 서로 대화할 때 군대가 있을 때 만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가치가 제대로 드러나기 전에 아무것도 아닐 때 제일 초라할 때 그 가능성을 잘 파악하고 그런 사람을 군대에 있을 때 만나야 된다. 뭐 이런 표현을 했었죠. 이해 가시죠? 마치 그런 것처럼 인도 경제가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직 인도가 뭐 미약해요. 뭐 거기서 경영하기가 제조하기가 좀 어려워요. 인프라가 너무 부족하고 노동법도 잘 안 돼 있고 그러나 앞으로 개선되고 나아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도 시장을 우리가 진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었죠. 그죠? 그런 말씀을 좀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의 수출 대상국별 지위가 이렇습니다. 자, 이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수출 구조를 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미중 패권 전쟁의 과정에서 미국에 대한 수출과 중국에 대한 수출 보시면 미중 패권 전쟁이 본격화된 게 2017년인데 17, 18년 이때부터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늘어나죠.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죠. 이런 경향성도 우리는 보시면 좋겠고요. 뭐 더 하다가는
이게 역전될 수도 있겠다 싶을 만큼 딱 붙었습니다. 이게 하여튼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대상국별 수출 구조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수출 구조를 본 이유는 조금 이따 대중국 무역이 개선됐는지, 또 우리나라에서 중요시하는 주력 수출 품목들이 회복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진단하기 위해서 기초적으로 수출 구조를 한번 본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볼게요. 대중국 무역 개선된다. 또 역시 정말 대서특필했어요. 기사가. 대중국 수출액이 16% 증가했다. 근데 아까 똑같은 논리로 대중국 수출이 23년 1, 2, 3월 달에 마이너스 30%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중국 수출이 마이너스 30%로 급감했었는데, 아니 그때랑 비교해서 마이너스 30%였다가 16%로 증가한 걸, 그게 수출이 대중국 수출이 늘었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 부분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바그래프는 수출액이 아닙니다. 여기는 제가 좀 그래프를 달리 표현한 거예요. 하나의 그래프에 다 모든 걸 담으려고 무역 수지를 넣은 거예요. 대중국 무역 수지. 그러니까 대중국 무역 수지가 22년 약 4월 이후로 한 번 빼고 다 마이너스예요. 계속 마이너스죠. 그리고 24년 1월에도 대중국 무역 수지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행보인데, 대중국 무역이 우리나라가 중국으로 수출하는 양과 우리나라가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양이, 수입량이 더 많은데 대중국 무역 수출이 엄청나게 급증했다, 회복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께 강조하는 것은 경제를 바로 읽자 이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경제 정보가 무슨 고차원적인 어떤 공식을 갖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산수입니다. 산수. 산수 수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 부분을 강조하는 겁니다. 제가 이 나라가 망할 것이다, 이 나라가 좋아질 것이다,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숫자를 가지고 대중국 수출이 개선됐다, 회복됐다라고 표현하는 게 말이 되냐라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3년 내내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였어요. 약 마이너스 30%였어요. 그죠? 근데 이때랑 24년 수출 증감률을 비교하면 분명 16%나 정말 어마어마한 수출액 증감률처럼 보일 거예요. 16% 증가, 15% 증가, 20% 증가, 이렇게 수출 증가율이 굉장히 높은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근데 그런 숫자를 가지고 대중국 무역이 개선됐다라고 표현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아직도 걱정할 일들이 많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게 우리 경제를 바로 읽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수출 증감률을 다시 볼게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23년 1월의 수출액이 92억 달러였어요. 그러니까 평년보다도 굉장히 안 되는 수준이에요. 그죠? 근데 22년 1월이 133억 달러였어요. 23년 1월에는 급감했었죠. 이 급감했을 이 수출액보다 106억 달러로 늘었다고, 16% 증가했다고 하면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106억 달러면 평년반도 여전히 못한 수준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가지고 수출이 16% 증가했다라고 단정짓기는 이르다. 중국 경제가 여전히 좀 부진하고 또 장기 침체 국면에 놓일 수 있겠다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중국 무역이 개선됐다라고 표현하면 좀 안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수출도 역시 회복됐다라고 단정짓긴 좀 이르다. 최악의 상황은 지난 것 같은데, 그죠? 그러나 수출이 완전히 회복됐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이르지 않을까. 제가 그냥 솔직히 소신을 갖고 제가 이런 숫자만 봤을 때 숫자를 어떻게 해석할지를 그냥 명확히 전달해 드리는 것 뿐입니다. 어떤 정치색을 가지고 특정 정치 집단을 비판하거나 하는 목적이 전혀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지금 우리 한국 경제의 수출이 회복됐다고 볼 수 있나 아닌가를 판단해 보자는 것을
여러분께 의견 드리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경제를 바로 읽을 수 있도록 좀 도움 드리고자 이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15대 주력 수출 품목들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반도체 수출액이 56% 증가했어요. 선박 수출액이 76% 증가했습니다. 컴퓨터도 37%나 증가했습니다. 2차 전지는 26% 급감했어요. 왜냐하면 23년 한해 2차 전지 수출이 엄청나게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기저효과에 따른 거예요. 거의. 그죠? 15대 품목별 수출 추이를 제대로 집계를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 반도체 수출액이 있어요. 아까 제가 56.2% 증가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근데 24년 1월 반도체 수출액이 여기 9374 100만 달러 단위입니다. 9374였어요. 근데 23년 1월 반도체 수출액이 6001이에요. 6000이에요. 근데 23년 전체로 보거나 그 앞에 22년과 비교했을 때 23년 1월이 44.5%나 감소했었던 23년 1월 반도체 수출액이 22년 1월보다 50% 가까이 44.5%나 감소했었던 그때의 수출액과 비교해서 56% 증가했다는 게 이게 수출이 늘었다라고, 반도체 수출이 개선됐다라고 명확히 얘기할 수 있나요? 또 제가 우려되는 것은, 제가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이 강조했어요. 23년 내내 반도체 수출액이 다 뭐예요? 이 세모가 마이너스입니다. 계속 마이너스 증가만 했죠. 23년 1월부터 11월까지 계속 10월까지 마이너스 증가만 했죠. 그죠? 그러니까 아마도 24년 1월부터 24년 10월까지는 계속 굉장히 큰 플러스처럼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수출 증감률만 가지고 반도체 수출이 회복됐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이르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렇게 감소했던 수출액과 비교했을 때 그래도 플러스로 개선된 건 긍정적인 겁니다. 여기서 또 마이너스면 더 나쁜 건데, 반도체 수출이 완전히 이제 회복된 거다라고 예단하긴 이르다 라는 말씀이고, 어쨌든 최악의 경기는 지났다. 그러니까 23년 제가 보기에는 1분기 정도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때보다는 개선되고 있다 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지금 반도체 수출이 뭐 급격히 늘었다 이렇게 판단하긴 이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나머지 품목들을 봐도 비슷한 해석을 제가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뭐 품목별로 다 일일이 해석해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 경기를 좀 판단해 보면, 23년 1월 달 수출액이 1분기 평균 뭐 69, 2분기 평균 75, 3분기 86, 그리고 4분기 98로 올라와서 또 24년 1분기에는 94 정도를 기록했으니, 이건 뭐 그래도 반도체 경기가, 수출 경기가 23년 1분기에 바닥을 찍고 회복되는 흐름에는 있다라고 표현하는 건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제가 앞에 말씀드렸었던 이 반도체 수출액 증감률 56.2%를 가지고 반도체 수출이 56%나 증가했다, 이렇게 포장할 수는 없다. 기저효과를 이 기저효과를 분명히 반영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견을 또 추가적으로 드립니다. 반도체 경기를 봤는데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궁금해하시는 반도체 경기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반도체 경기를 볼 때 가장 많이 참조하는 것이 바로 재고율입니다. 재고율. 반도체 재고율이 23년 4월 달에 정점을 찍고요. 그리고 재고율이 그래도 우하향해서
23년 12월 재고율이 107.7로 뭐 상당히 많이 낮아졌습니다. 거의 22년 9월 수준으로 낮아졌어요. 그죠? 재고율이 낮아졌어요. 이 재고율이 왜 중요하냐? 재고가 쌓이면 그만큼 수요 공급이 안 맞기 때문에, 공급은 많은데 수요가 부진하다 보니까 재고가 쌓이는 거죠. 그러면 반도체 가격이 어떻게 될까? 떨어지죠. 그래서 23년 1, 2분기 때 반도체 가격이 급감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어떻게 했습니까? 삼성전자도 정말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영업이익, 최악의 매출액,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반도체 감산에 들어갔죠. 이해가시죠? 반도체 감산. 어쨌든 반도체 감산의 효과도 있고요.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고, 우리 AI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죠. AI 반도체는 경익남 시간에 제가 다뤄드리겠습니다. 그 AI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메모리 반도체, 특히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요. HBM. 근데 우리나라가 HBM 시장에서 거의 95%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반도체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고가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아주 반도체 경기는 그냥 바닥을 찍은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래서 제가 뭐 좀 조심스러운 편이지만 23년도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주도주가 바뀔 것이다. 2차 전지가 주도주였다가 이제 반도체로 주도주가 바뀔 것이다. 근데 또 2차 전지 좋아하시는 분들이, 2차 전지 팬분들이 또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왜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하냐, 2차 전지 주가에 부정적인 얘기를 하냐, 이런 표현을 또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객관적인 분석을 할 수 있습니까? 참 안타까운 것이 이 반도체나 2차 전지 애널리스트들이 방송 출연을 안 해요. 왜냐면 2차 전지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분석을 했으면 그 이야기를 자기 의견대로 의중을 밝혀줘야 건전한 이 경기 분석 판단을 여러분 하실 수 있는 것인데, 이분들이 욕먹을까봐 안 해요. 근데 저는 그냥 욕먹을 걸 무시하고 감안하고 하는 것 뿐이에요. 저는. 근데 그게 좋은 생태계가 아니라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2차 전지 팬이라고 한다면 2차 전지를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제가 주도주는 좀 성격이 달라요. 원래 새로운 자금이 신규로 유입될 때,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신규로 자금이 유입될 때, 그때 어떤 섹터에 신규로 투자를 해볼까라고 판단할 때 2차 전지는 좀 상대적으로 아직 굉장히 높네, 가격이 높네, 근데 상대적으로 반도체는 가격이 저렴하네, 이런 생각이 담겨서 주도주가 결정이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주도주가 바뀌는 것이고요. 이해가십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요, 24년에 강조되고 있는 기술과 산업 섹터가 바로 AI 서비스고, AI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AI 반도체가 필요하고, AI 반도체가 구동이 되려면, AI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AI 반도체가 필요하고, AI 반도체가 구동이 되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메모리 반도체,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가 절대적으로 필수예요. 이게 밸류 체인이에요. AI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는 그런 경향도 있고, 또 트럼프 지지율이 높게 작용하면서, 트럼프 당선된 적이 없어요. 지지율이 높다 보니까 주식시장에는 반영이 돼요. 근데 트럼프는 당연히 2차 전지를 2차 전지나 전기차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아요. 보조금 다 없애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당연히 주도주가 바뀔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저의 의견을 그대로 드렸던 거예요. 저의 의견에 좀 반대되는 생각이 있으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달리 생각한다 라고 말씀하시면 되는 거지, 2차 전지를 왜 부정적으로 얘기하느냐 라고 접근하시면, 여러분 이 영상을 왜 봅니까? 여러분 경제 공부를 왜 합니까? 그죠? 그럴 거라면.
경제책을 왜 봅니까? 그죠? 올바르게 객관적으로 경제 현상을 이해해보자는 차원에서 공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푸념을 좀 했습니다. 반도체 경기를 좀 본다면 IMF 외환위기 직전에 우리나라 반도체 재고율이 역대급으로 높았었어요. 그래서 이때 감산 조치를 단행한 거예요. IMF 외환위기 때. 이 재고율이 높았을 때 외환위기가 왔었고요. 그리고 역시 23년 1분기 정도의 반도체 재고율이 가장 높았었어요. 근데 재고율이 이제 바닥 수준으로 떨어졌죠. 이것은 어쨌든 반도체 경기를 판단할 때 재고율로 본 반도체 경기를 판단할 때 저는 좀 반도체 경기가 이제 회복된 것이라고 판단하고요. 또 역시 가격도 같이 움직이겠죠. 메모리 반도체 고정 가격을 보면 이렇게 23년 대략 한 2분기 때 가격의 바닥을 형성하고, 그죠? 낸드나 디램 모두 다. 근데 23년 하반기로 갈수록 또 올해로 올수록 이게 뚜렷하게 상승하는 것,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는 것, 이런 것들은 반도체 경기가 그래도 회복세로 전환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가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경기가 회복되면 상당 부분 우리 경제 회복을 견인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야기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럼 반도체 경기가 회복됐다고 해서 실제 우리 경기가 회복됐다고 볼 수 있는가? 이 보시면 반도체 재고율의 흐름과 전체 제조업 재고율의 흐름이 어때요? 같이 움직이죠. 그만큼 제조업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반도체 재고율이 떨어지면 제조업 전체의 재고율이 떨어지는 경향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제조업 재고율이 이만큼 떨어졌다라고 해서 우리 경기가 완전히 회복됐다라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이르다. 반도체 재고가 줄어들었고 반도체 산업이 바닥을 찍고 회복되는 모습을 가지고 우리 제조업 경기가 회복됐다라고 표현하기는 굉장히 이르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 밖에 반도체 경기를 보시면 반도체 생산 지수도 23년 1분기 바닥을 찍고 뚜렷하게 개선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제조업 생산 지수를 보면 매우 완만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죠? 근데 이 제조업 생산 지수는 반도체 생산 지수가 반영된 숫자예요. 근데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제조업의 생산 지수를 계산하면 나아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반의 아이들이 50명 있어요. 근데 5명 우등생들의 성적이 굉장히 크게 늘었어요. 근데 45명 나머지 학생들의 성적은 개선되지 않았어요. 걔 똑같아요. 근데 이 5명의 성적은 급격히 늘었고 5명이 포함된 전체 50명 평균 성적도 나름 늘었지만 5명을 제외한 나머지 45명의 평균 성적은 하나도 늘지 않았어요. 바로 이 얘기입니다. 반도체가 회복된 것이고 반도체가 포함된 제조업 지수가 회복된 것이죠.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제조업 지수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 그러니까 반도체 나홀로 회복 이렇게 표현하는 게 오히려 적절하겠다. 명확하게 경기를 판단하려면. 물론 반도체라도 회복된 건 좋습니다. 반도체라도 회복되어서 다행입니다. 그게 우리 경제에 상당히 긍정적인 기여를 할 테니까. 그러나 올바로 해석하는 그 경기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반도체 나홀로 회복을 가지고 정말 회복됐다고 할 수 있는지. 그래서 그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이 보시면 산업별로 제조업 생산 지수를 쭉 나열해 봅니다. 그럼 반도체만 나홀로 153.1에 해당되고 대부분 100을 밑돌아요. 100을 웃도는 게 몇 개 안 돼요. 그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정말 이 반도체의 회복 때문에 우리 경기가 회복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반도체 나홀로 회복이다라고 명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기 회복된다.
수출이라는 면에서는 회복되어 보인다. 근데 그게 온전한 회복이라고 볼 수 있나? 그게 아니라 사실상 반도체 나홀로 회복이다 라고 표현하면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리고요. 오늘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 녹화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걸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린다면, 리포트 앤 세미나 과정을 준비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부담 없이 좀 보실 수 있도록 좀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올바로 경기를 판단하고, 그 경기를 판단할 때 특히 돈의 이동을 관찰하고 나는 어떤 형태로 돈을 쥐고 있어야 되나를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리포트를 좀 정확하게 읽어보시고 15페이지 정도 읽어보시고, 그리고 한 3시간 분량의 세미나를 들어보시고, 이 시간에 실시간으로 들으셔도 좋지만 실시간에 못 들으신 분은 이 영상을 여러분께 전달이 되니까 영상을 또 다시 보시든가, 못 보신 분은 보신 분도 다시 보셔도 좋으니까 경제를 한 3시간 분량으로 올바르게 딱 정확히 진단 내릴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기를 좀 바라는 마음으로 리포트 앤 세미나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재테크, 여러분 재테크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재테크라 한다면 돈을 어떤 형태로 가지고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 돈을 어떤 형태로 가지고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 그게 재테크라고 생각해요. 돈을 저축의 형태로 갖고 있을까? 현찰의 형태로 갖고 있을까? 부동산, 주식, 뭐 코인, 채권, 어떤 형태로 돈을 가지고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 그게 재테크예요. 그러면 어떤 형태로 갖고 있어야 됩니까? 그 어떤 형태로 갖고 있는 게 더 좋을지를 판단하는 게, 그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돈의 이동이 주식시장으로 쏠린다, 돈의 이동이 부동산으로 쏠린다. 그 쏠리는 구간에 그런 항목을 들고 있는 것이 좋은 재테크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필요로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저와 함께 리포트 한번 보시고 또 세미나도 들을 수 있는, 그래서 24년 경제를 제대로 좀 조망하실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과정은 고정 댓글로 남겨드릴 테니까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은 그 링크를 들어가서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 녹화 마치고요. 이어서 라이브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